네,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여야 간에 있어서의 갈등보다는 당내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벌써 그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내부도 시끄러운 것은 물론이고요. 청와대와 여당도 삐걱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야당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다들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봉숭아학당이다, 뭐 정청래 최고위원과 주성용 최고위원 간의 설전, 그다음에 유승희 최고위원이 봄날은 간다를 불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해프닝이지만 봄날은 간다. 봄날은 언제였던가? 아마 2002년쯤 될 것 같습니다. 친노와 동교동이 손잡고 호남분들은 노무현이라는 인재를 발굴해서 정권을 이어갔죠. 이어갔는데 그때가 봄날이라면 그날 이후 사실은 호남과 친노는 각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각방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라기보다는 별거 상태 내지 사실상 이혼을 위한 정치적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네.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보여줬던 리더십, 저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오래된 어떤 갈등을 봉합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야권 내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네. 그야말로 정말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이 아닌지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봄날은 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뭐 적지 않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균형이 잡힌 상태로 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이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인구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에는 야당의 지지 기반의 한 축이었던 젊은 세대마저 또 분리해낼 우려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야당은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 좀 해보면 조금 이제 그 국민연금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은 전문가들이 왜 공무원 연금 개혁이 화두인데 사실은 별 관계 없는 국민연금 카드를 끌고 들어왔느냐. 뭐 이 귀책 사유는 비단 뭐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또 정부, 청와대 다 지금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문재인 대표가 50%,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40%에서 50%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사실 좀 이해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통령과의 그 김무성 대표 그리고 3자 회동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 것인데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도 없었는데 이 50%라고 하는 것을 들고 오면서 마치 타이어를 사면서 새로운 차를 산다라고 하는 합의문을 쓴 듯이 보이는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 문재인 대표가 그런 면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더욱더 뭐 사분오열 될 수 있는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저는 청와대도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의 경우 사실 뭐 이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 안도 여야의 합의안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차려질 밥상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지금 밥상도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청와대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청와대 정부에 제가 쓴소리를 좀 하자면 당이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 당입니다. 근데 이 당위는 여의도라는 정치 현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여의도 정치는 선진화법이란 여야 합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는 통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혹한 현실이면 그러면 여당, 야당에게 압력을 넣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 여론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높은 여론을 가지고 압력이 돼서 여야가 타협할 수 있게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팔짱만 끼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입니다. 또 4대 개혁의 골든타임이 오래라 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개혁들 이런 정도의 청와대와 관계장 간의 정치력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4대 개혁은커녕
공무원 연금 개혁이들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김무성 대표만 빠졌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여준 것이 제2의 치안부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2012년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삼성동 집을 박근혜 후보에게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레이저를 쏘았다. 그러자 치안부소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당의 대표로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절실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치안부소의 형태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비판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진화법이 옳든 그르든 그 문제가 아니고 선진화법 하에서 최대한 타협을 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얘기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밀어붙일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김무성 대표의 타협이라는 얘기는 한 번쯤 청와대와 정부가 좀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재보선 이후로 정치권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대권 주자들의 위상이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와는 만들어졌던 구도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참패를 한 야권 내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과 달리 여권의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권 구도 중간 점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대 이진공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표 사면 초가죠, 교수님.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뭐 문재인 대표는 근데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선거하다 보면 참패를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네. 선거 그 자체를 자신이 저는 네 군데 다 문재인 후보인 줄 알았어요. 네 군데 다. 네. 또 그랬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도맡아시피 해서 나섰는데 그 이제 졌잖아요.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고 또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제 진지하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반성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당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혁해 나갔다. 쇄신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졌지 국민이 진 건 아니다. 그 국민이 왜 거기 왜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네. 예,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셨거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투표 결과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요. 선거 결과에 굴하지 네. 않고. 그럼 뭐에 굴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또 호남 가서도 또 그렇게 해줘요. 거기 가서도 그러면 회초리를 맞으려 했어요. 사실 회초리 맞을 각오로 가는 게 아니라 몽둥이 맞을 각오로 하고 갔어야죠. 갔어야 되는데 옛날 광주의 기억은 저한테는요. 그 노태우 후보를 그때 따라갔었는데 이 돌멩이가 나로 그 뭐 야단 났었잖아요. 네. 투석전이 벌어져 야단 났었는데 노태우 당시 후보는 그 방패속 뒤에지만은 어쨌거나 애국가를 선창했어요. 네. 그때 광주 시민도 그렇게 화나있던 광주 시민도 애국가 부를 때만 같이 불렀어요. 바로 네. 그런 식의 정치인 용기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표 그런 데서 보니까 리더십이 많이 참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국민들 전체가 하게 됐겠죠. 네. 문 대표의 경우에는 그 지난 대선 후보의 지위도 있고 현재로서는 당 대표, 현재의 지위이고 미래로는 차기 대선 후보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층들이 줄곧 이야기했던 것은 총선에서 이 다수 정당이 되고 가반 이상의 정당이 되고 그리고 대권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지지층들의 변화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것이 통합적 사고입니다. 통합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 지지층들의 요청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념 철학의 재정립, 그리고 철저한 개파 혁신을 통한 당의 쇄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도 외연의 확대. 그래야만 재보궐선거 같은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당대표로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출됐을 때의 어떤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문제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 당대표 역할을, 현재의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미래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비판에 직면되어 있는 이유는 당대표의 역할로서 완전히 온전히 보여달라. 그래야 당신에게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좀 거시적인 이야기보다 4.29 재보선 이후에 지금까지 한 열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열흘 정도를 짚어보면요. 저희가 예측을 했던 것이 이 선거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문 대표의 거취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네. 보통 그런 예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선거 끝나자마자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 만나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고, 뭐 호남 쪽에서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문 대표를 끌어내리기에는 대안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문 대표가 어떤 좀 혁신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열흘 동안 한 게 제가 짚어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세월호 시행령이라든지 박상옥 대법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약하니까 밀릴 수도 뭐 있을 겁니다. 밀리는 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또 그런 건 괜찮았었죠. 결과적으로 해결은 못됐습니다만 이제 공무원 연금 관련해가지고 여당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애초에 잡았던 유능한 경제정당론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재확인하면서 좀 개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뭐 테이블을 꾸리겠다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열흘 동안 그걸 못 보여주니까 뭐 계속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크게 나오고 결국은 엊그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문재인 대표가 뭐 선거 이전에도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지만 선거 이후에도 지금 수습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가운데에서 결국 정성래 의원이 울고 싶은 비주류에 뺨을 때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새정치연합 어떻게 간다고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정말 계속 대표직에 지금은 좀 집착하는 그런 인상까지 주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저 윤 실장이 대안이 없다 했는데 뭐 130의석이나 되는 그 제1야당이 대안이 없다 이거는 말이 좀 그거하고 네. 또 언제든지 비면 또 채워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문 대표가요 이 상황 장악 능력이랄까 또 위기 관리 능력이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런 분이 도대체 저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저런 분이 그동안에 대권 주자로서 나와가지고 1,470만 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저런 분이 앞으로 또 다시 재도전을 꿈꾸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네. 와버렸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표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반성하고 재정립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와 있거든요. 네. 내가 과연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측근들이 시키는 대로 아바타 노릇을 하는지 네. 내가 정말 내 소신을 갖고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내가 여기 나와서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그런 계속 모습을 보이면요. 왜 정청래 의원이 왜 그랬겠습니까? 최고위원이. 네. 만만하거든. 문재인 정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야당제도 안 듣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게 문제인데 그렇게 권위가 없고 장악력이 없으면요. 앞으로 문재인 대표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네. 없겠죠. 지금 구체적으로 야당 내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막 크게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 이후에 이종걸 원내 총무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문재인 당권, 안희정 대권 얘기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분당론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저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네. 깨지기에도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아하. 깨지려면 어떤 명분과 실행력과 뛰쳐나갈 수 있는 뭐 자금과 조직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쪽도 그걸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이진공 교수님께서는 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거는 좀 적절치가 못하다고 보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보였던 제일 문제점은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진득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문재인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도 아마 이 당이 더 안 좋아지면은 모두에게 안 좋다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지 않습니까? 네. 차기 주자 중에. 한 1년 전을 보면은 그
정몽준 전 의원이 김황식 전 총리하고 경선을 해가지고 서울시장에서 이제 후보가 됐을 때 1등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누리당은 어떤 사람이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지율이 뜁니다. 네. 지금 당대표도 그렇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대중적 지지율은 낮지만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의원 장외에 있을 때는 인기가 좋다가 합당을 해가지고 대표가 되니까 쪼그라들었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대표가 되니까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당대표라든지 무슨 자리를 하는 게 무덤으로 돼 있는데 네. 저는 문재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별다른 이제 대안이 없이 이제 문 대표가 물러서는 거는 더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네. 대법원 지금 네. 야권 지지층의 네. 입장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누가 대권 후보가 되느냐는 관심보다도 변하라, 개혁하라, 지난 대선의 패배 이후 요구했던 그것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것, 네. 그것을 기다렸던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에 대한 분노가 표출이 된 것이거든요. 한국갤럽이 이 자체 조사로 지난 6일에서 7일 양일간 전국 8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조사, 그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6%이고요.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더 하락했습니다. 아하. 재보궐선거 이후.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이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견이 새누리당이 잘했으라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했으라는 이 평가가 압도적인 것이거든요.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4%입니다. 근데 놀랍고 주목할 부분은 선거 직후에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36%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일과 7일의 조사는 다시 47%로 광주 전라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인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광주 전라, 바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이고 심정 아닙니까? 제발 변해라. 우리는 새로운 신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퇴진 이런 거 다 떠나서 왜 변하지 않는 정당, 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느냐. 동교동계와의 갈등에 대해서 야권 분열 현상, 내용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야권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이브리드가 안 되느냐. 그 두 사람의 장점만을 뽑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수도권 40대의 화이트 칼라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말 그대로 호남의 전설입니다. 왜 두 사람을 합한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그리고 상인적 현실 감각, 왜 당대표가, 왜 차기 대선 후보가 못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 어떤 대선 후보일지라도 그것이 안희정 지사가 됐든 손학규 전 고문이 됐든 누가 되었든 간에 박원순 시장이 됐든 간에 이 모습을 보여주면 야권 지지층은 으로부터는 사랑받기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 총선 아닙니까? 200군데 이상의 지역구에서 이른바 친노로 분류되는 분들이 열심히 가열차게 뛰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문재인 대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48%를 득표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친노의 대표 주자입니다. 안희정 지사 하지만 아직은 대권 후보로서의 안희정 지사가 검증되어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친노가 있는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그걸 패권주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친노라는 현실적인 세력이 있는 것이고 야권 내 48%를 득표했고 또 현재 당대표로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을 빼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까 뭐 130명 의원이 있으니까 물러나면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친노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이 빠진 친노를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당 차원에서의 그 전략과 총선 전략과 친노 전략은 다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상반될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대표는 사실 그동안에 정치적인 자기 스스로도 정치가 뭐 나는 정치가 뭐 하기 싫다든가 옛날 그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소양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도 저렇게 당지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못 물러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박 박사 지적하셨듯이 자신이 개인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친노 전체가 옛날에 패족 운운했지만은 정말 패족을 또 다시 멸문지화를 당하느냐 아니면 굳건히 이 당권을 지키면서 이 제1야당의 중심 세력으로서 앞으로도 중추 세력으로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자기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그런 점이 있죠. 나는 물러나고 싶어도 친노 세력 안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비노 세력에서는 친노 세력이 계속 지금 잡고 있다면 문재인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이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완전히 상반되는 거거든요. 바로 네. 그것 때문에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지금 경쟁이 벌어질 텐데, 문제는 아까 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어떻게 되냐, 네. 그 차기 주자 대세론은 아직은 논할 때가 아니죠. 이제 왜냐하면 계속 이제 사이클이 있을 테니까 네. 뭐 낮아졌다고도 다시 회복할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내년 공천을 둘러싼 당 내의 친노와 비노 측의 이 경쟁이랄까, 또 이 서로 상호 불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갈수록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시길 뭐 친노든 비노든 간에 어느 쪽도 당을 깨고 나갈 에너지도 명분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혹시 다른 쪽을 밀어내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성래 의원의 그 발언, 문제의 발언 이런 거는 뭐 밀어내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좀 개인적 특성도 뭐 포함되어 있지 네.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 박원순, 안희정, 안철수 이런 분들이 볼 때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제 물러나는 게 결국 제로섬적으로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친노가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이 친노를 몰아내는 게 내면 그런 비노의 뭐 지지율이 높아지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혁신의 네. 문제인 건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정말 안 좋아진 게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혁신의 동력은 더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있는 뭐 여러 세력들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저는 좀 뭐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친노 비노라는 게 과연 꼭 들어맞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이라는 분류는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오히려 좀 새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주주들이 나서라는 거죠. 뭐 친문, 친안, 친박, 뭐 박원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대권 주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돼가지고는 내가 못하고 당신이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부족장 회의입니다. 우리 아무도 안 된다라는 이제 실질적인 리더들, 만약에 네.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탁 회의를 또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원탁 회의가 뭐 제가 뭐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6선 의원, 뭐 5선 의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원탁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 자, 배우님, 문재인 대표의 길이 있다면 김무성 대표의 길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뭐 4.29 재보선의 최고의 수혜자가 김무성이었다 하는 순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해서 일대 여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의 최근의 한 일주간 정치 역정 어떻게 봤습니까?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김무성 당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앞서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것은 이 재보궐선거에서 일종의 선거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으로부터 그리고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일종의 인정받는 네. 그런 어떤 그 효과를 독특히 누린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어떤 지역 기반, 또 세대 기반, 이념 기반, 그리고 선거에서의 영향력 중요합니다. 네. 선거에서 영향이 뭐냐? 결정적인 것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돌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시키면서 본인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치밀한 이슈 주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왔던 얘기가 이슈는 결과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국민연금으로 옮겨가면서 말 그대로 이슈 주도력, 이슈에 대한 치밀한 정교한 전략이 과연 있느냐. 아하. 이런 후폭풍을 맞으면서 급속히 이슈가 전환돼 버렸거든요. 네. 재보궐의 그 효과가 얼마 가지 못하고 국민연금이 웬 말이냐 하면서 여론의 후폭풍을 만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얼마만큼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층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는 바로 이 이슈의 정교한 주도력 여기에 달려있어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 문재인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문재인 대표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지금까지는 투쟁 일변도, 그 반대 일변도로 지금까지 그래도 반사적인 이익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안 된다. 이거 네. 유권자들도 국민들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김무성 대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제 배 부장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싸워가지고 대통령을 밟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점수를 잃어간다면
결국 밟고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역대 그 예를 보면.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가는데 대통령과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점에서 보면 이 김무성 대표도 그동안에 보면요. 그분 뭐 뒤에서 뒷받침,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참모들이 좀 그동안 너무 좀 방심했거나 좀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그 계기 때마다 이 제대로 잘 정확하게 뒷받침을 못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우리 뭐 헛발짓 한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뭐냐면 선거에 이겼으니까 승자의 아량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건 모양인데 승자의 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의 이익이거든요. 근데 국민의 이익인데 그게 뭐 65년 후인가 뭐 되면 1,700조인가 부담을 더 써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계산도 놓치고 두 사람이 손만 잡으면 됩니까? 그것도 이것을 말이지 핵심이 뭔지도 두 개 동시에 갖다 같이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김무성 대표도 정책적으로는 이 마인드가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승자의 아량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이것이 김무성 대표의 문재인 대표 살리기가 아니냐 구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지난 3, 4주 정도 김무성 대표에게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이제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정치적 찬반을 떠나가지고 과연 일을 할 수 있느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내가 지지하지만 않지만은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계속 믿을 만한 행보를 못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성완종 리스트 터진 이후에도 보면 계속 그랬던 게 근데 짚어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오히려 그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오히려 국정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이제 뭐 처리 문제라든지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볼 때는 과연 박근혜라는 간판 없이 내년에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100점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김무성 간판으로도 수도권에도 꽤 된다라는 걸 보여줬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야당하고 협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청와대는 나중에 논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